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아테온입니다. 파사트 윗급에 위치하는 폭스바겐의 프리미엄 세단이라고 합니다. 독일 M10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이곳 한국까지 건너왔습니다. 가로 배치 엔진에 적용된 MQB 플랫폼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고요. 포도 쿠페의 아름다움에 더해서 세단, 포도 세단의 어떤 그 편리한 공간, 여유 있는 공간을 갖췄고요. 더해서 어떤 그 스포츠카의 경쾌한 다이나믹한 성능까지 갖췄다는 모델입니다. 이 차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생각보다는 뒷공간이 넓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이 2개 들어가고도 훨씬 더 남쪽 2개가 옵니까 3개가 꽉 차게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넓은 무릎 앞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쿠페 디자인이어서 머리 위가 좀 압박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 키가 170입니다. 딱 똑바로 앉으면 이런 자세가 되겠는데요. 똑바로 앉은 자세는 머리로 주먹이 안 들어가네요. 손바닥 하나가 좀 넉넉하게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온버튼으로 내려가는데요, 절반 정도만 닫힙니다. 저 머리가 걸릴 것 같은데요. 머리 큰 사람은 차창 밖으로 머리 꺼내기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센터 터널이 상당히 높게 솟았죠. 자, 손바닥 높이보다 더 높게 지금 센터 터널이 불쑥 솟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가 좀 많이 불편하다 싶겠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앉아보니까 약간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다리도 벌려 앉아야 될 뿐 아니라 시트 자체도 높게 솟아 있어서 머리 위가 거의 한계에 다다릅니다. 지붕에 딱 닿게 머리가 올라오는데요. 그리고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어쨌든 매우 불편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암레스트 이렇게 내리면 2개의 컵홀더를 만날 수 있고요. 이렇게 스키스루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스키장 갈 일이 많을 텐데요. 이 스키스루 이용하면 스키를 충분히 차에 실을 수 있겠죠. 자, 그렇고 시트를 다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6대 4로 이렇게 시트를 접을 수가 있는데요. 시트를 접게 되면 트렁크 용량이 그만큼 확 늘어나게 됩니다. 아주 트렁크 공간을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쿠페, 상당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쿠페 스타일이지만 상당히 실내 구성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좀 더 폭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 활용도 그렇고요. 시트를 접어서 짐을 좀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쿠페답지 않은 쿠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센터 콘솔 뒤쪽으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밑에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가 좌우로 배치되어 있고요. 에어컨 온도 조절 장치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라고 한다면 뒷좌석을 위해서 상당히 쾌적한 뒷좌석 공간이 될 테고요. 또한 최소한의 편의장비도 갖추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12V 전원구가 들어와 있고요. USB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뒷좌석에서 USB를 어떻게 충전을 한다든지 하는 편의장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이소픽스 시트를 좌우측으로 적용을 해서 베이비 시트를 좀 장착해서 어린아이들을 좀 더 안전하게 태울 수도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선루프 1열 시트 머리 위로 이렇게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또 달리면서 환기 내지는 차창 밖 풍경 즐길 수 있는 그런 선루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을 위한 손잡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간 파란색 조명이 들어와 있죠. 어두운 데서 들어오니까 이런 그 조명이 실내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실내 조명이 들어와 있고요. 네, 이제 뒷좌석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운전석으로 건너가시죠. 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트가 몸을 적당한 수준에서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요, 너무 꽉 조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코너에서 몸을 딱 잡아줄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평소에는 편안하게 여유 있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시트입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자, 디젤 엔진 특유의 그런 그 굵은 엔진 사운드 들을 수 있네요. 확실히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시동을 거니까 와랑와랑 하는 디젤 엔진 사운드가 제법 크게 들립니다.
계기판인데요. 계기판에는 아주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죠. 디스커버 미디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이런 그 거창한 이름을 붙였는데 12.3인치 패널, 12.3인치 모니터로 구성된 계기판입니다. 자,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지금 보게 되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을 보면 계기판에 내비게이션 정보가 추가로 보여지는 거죠. 지금 출력부터 약 9.0 리터 퍼 100km 를 보이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약 770km가 남아 있습니다. 기어 단 및 속도 이제 기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정도의 정보들을 계기판에 함께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내비게이션 정보가 들어오고요. 운전 보조 시스템, 드라이버 어시스트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데, 드라이브 보조 시스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레인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백 워닝 시스템, 프론트 어시스트 등의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레인 어시스트는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치고요. 사이드 어시스트는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기능이죠. 사각지대에 장애물이 있을 때 경고해 주는 거고요. 자, 조향 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좀 큰 듯 하고요. 아래쪽에는 아래쪽을 일자형으로 조절한 디커 스티어링 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좀 크네요. 스티어링 휠이 완전히 돌렸고요. 하나, 둘, 약 2.1회전, 약 2바퀴 정도 돌아갑니다. 상당히 타이트한 조향비죠. 대개 세단이, 중형 세단의 경우에 3회전 정도, 맥시멈 3회전, 아주 안 돌아가도 2.5회전에서 3회전 정도 조향비를 보이는데요. 락투락 2.1회전을 합니다. 상당히 타이트한 조향, 상당히 민첩하고 빠른 조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로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 패들 시프트가 조그맣게 들어와 있고요. 제가 손이 작은 편이어서 이 패들 시프트 위치가 좀 좋지 않으면 좀 패들 시프트 조작하기 불편함을 느끼곤 하는데요. 패들이 작지만 조작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조작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배치됐습니다. 작지만 잘 조작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자, 7단 DSG가 들어와 있죠. 다이나믹 기어 시프트, 다이나믹 시프트 기어박스, 듀얼 클러치가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빠른 변속 그리고 힘 있는 변속을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능과 효율 두 가지 면에서 모두 큰 효과를 내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자, 센터페시아에는 8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들어와 있죠. USB를 통해서 장치를 연결을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미러링크 이런 부분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핸드폰을 그대로 핸드폰과 연동해서 핸드폰의 기능을 그대로 이 8인치 모니터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다시피 음성 명령은 목적지 설정 과정에서만 이용하고요. FM, 라디오 이런 부분들은 명령을 알아먹지를 못하네요. 계기판 위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컴바이너 타입으로 이렇게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수준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날로그 시계를 배치를 했습니다. 고급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을 하죠. 오디오, 다인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예리한 각을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대시보드 상단에도 역시 날카로운 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대시보드에 금속 재질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세련된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에 보면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길이가 4860, 너비 1870. 상당히 폭과 길이가 크죠. 대신에 차체의 높이는 1450mm로 낮은 편입니다. 휠베이스가 2840mm, 거의 3m에 육박하는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상당히 그 주행 안정감에서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트렁크는 563리터인데 확장을 하면 1557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자, LED 헤드램프, 3D 그릴, 보닛, 뭐 이런 부분들, 액티브 보닛, 액티브 인풋 디스플레이, 뭐 그렇죠. 이제 출발하시죠. 반경이, 회전 반경이 좁은데요. 보통 제가 두 번에 꺾어서 나오는 곳인데요, 한 번에 돌아 나옵니다. 회전 반경이 상당히 좁은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폭스바겐 아테온입니다. 작년 12월에 국내 출시를 했죠. 뭐가 좀 이상합니다. 12월에 작년 2018년 12월에 출시를 했는데요, 2019년 2월에 2019년형 모델을 투입했습니다. 모델 교체를 한 거죠. 물론 2여 모델이라서 어떤 그 몇 개의 옵션 더 달고 빼고 한 정도인데요, 뭐 석연치 않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신형 모델로 교체를 하다니요. 시승차는 2018년형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구형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 셈이죠. 파워트레인은 그대로고요. 자, 그래서 2019년형 모델 무엇이 바뀌었나 보니까 아래 트림에 키레스 액세스 기능, 굳이 키로 문을 열지 않아도 그냥 키를 몸에 지니고만 있으면 차에 올라갈 수 있는 키레스 액세스 기능을 더했습니다. 물론 트렁크의 키킹만을 통해서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그런 기능, 이지 액세스 기능도 더해졌고요. 아래 트림이죠. 엘레강스 프리미엄의 18인치 휠을 다크 실버에서 그냥 실버 컬러로 좀 더 밝게 휠의 컬러를 교체를 한 거죠. 그리고 엘레강스 프레스티지, 이 시승차죠. 윗급에는 에어리어 뷰, 그러니까 360도 카메라를 추가로 적용한 것 정도가 2019년형 모델의 변화의 전부입니다. 삐 소리 이후 말씀해 주세요. 헤이리 마을. 분석 중입니다. 비슷한 발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첫 번째. 첫 번째. 몇 번째 결과를 선택할까요?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안내 시작. 자, 이렇게 음성 명령만으로 목적지 설정까지 가능하네요. 상당히 편리해진 기능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췄는데 따라서 멈추는데요, 차가 라인 중앙을, 차로 중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죠. 가속 페달을 툭 밀어주는 것으로 다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굳이 계기판을 보지 않고도 가볍게 전방 주시를 하는 상태에서 차의 주행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이 시끄럽지는 않은데요, 디젤 엔진이구나 라는 걸 느낌으로 바로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약간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체 엔진 사운드가 그렇게 크게 들리지는 않는데요, 어떤 그 엔진의 울림의 폭이 좀 큽니다. 좀 깊은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또 디젤 엔진입니다. 역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로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났는데요. 그리고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지는 않았죠. 계속 이제 재판 과정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디젤 엔진을 앞세워서 한국 시장에 다시 왔습니다. 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이제는 좀 주력 모델의 교체 혹은 좀 더 친환경 자동차를 선보이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를 하는데요, 그러지를 않고 이전에도 그랬듯이 다시 또 디젤 엔진을 앞세워서 소비자들을 찾아오고 있는 거죠. 자, 아주 많은 기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160km까지 작동을 하죠. 어댑티브 셰시 컨트롤, 전방 추돌 경고 장치, 프론트 어시스트 앤 긴급 제동, 보행자 모니터링, 액티브 보닛, 트랙 픽잼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레인 어시스트, 후방 트래픽 경보, 후방 카메라, 파크 파일럿, 파크 어시스트, 피로 경보 등등의 아주 많은 기능들을 이 차 안에 다 집약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량이 많은 데서는 트래픽 잼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시속 60km까지의 저속 구간에서 드라이브를 어시스트 해주는,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트래픽 잼 어시스트는 물론이고 저속 구간에서는 트래픽 잼 어시스트, 그리고 속도가 높아지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이탈 방지 장치, 차로 이탈 유지 장치 등이 더해져서 에이다스 기능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차로를 인식하면 계기판에 파란 불이 들어오죠. 차로를 따라서 조향에까지 개입을 하면서 차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아직 차로가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차로를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기능을 사용을 할 때는 이 차가 차선을 인식을 했느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될 때는 차로 인식이 아직 안 됐다라는 얘기죠. 레일 어시스트 기능이 제한적이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초록색일 때 레일 어시스트, 차로 유지 보조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 조향에 개입을 하면서 직접 작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옆에 같이 가는 차들이 있어서 그냥 스티어링 휠을 마냥 놓기에는 좀 불안하죠.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그냥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가볍게 손을 얹고 뭐 내가 운전하나 차가 운전하나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스바겐의 MQB 플랫폼이죠. 엔진 가로 배치를 하는 차들을 위한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MQB 플랫폼입니다. 이 차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2.0 디젤 엔진의 7단 DCT를 적용을 했습니다. 190마력의 출력을 내고요. 40.8kgm의 토크는 1900rpm에서 3300rpm까지 고르게 분출이 됩니다. 강한 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배기량에 비해서 상당히 굵은 토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상 주행 영역에서부터 좀 풍부한 힘, 여유 있는 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190마력의 최고 출력은 또 3500에서 4000rpm 구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RPM을 조금 디젤 엔진 치고는 고회전 영역에서 최고 출력이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자, 아테온 쿠페 스타일로 아주 유려한 디자인에 더해서 포도 세단의 공간 편리성을 더한 미적 감각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실용성도 포기하지 않는 양수 겸장의 카드로 이 차를 만든 것인데요.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4인승 세단도 아니고 쿠페도 아니고 이런 비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있죠. 굳이 비틀어서 얘기하자면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쿠페면 투도어지 포도어가 웬 쿠페란 말이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쿠페 스타일의 포도어 쿠페라는 게 꼭 멋있고 실용적이다 라고 꼭 칭찬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폭스바겐은 여기 아테온에 한 가지의 의미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스포츠카라는 거죠. 세단의 스포츠카의 어떤 성격을 가미했다라는 겁니다. 평일에는 출퇴근용 세단으로서, 필요할 때는 넥타이 풀어헤치고 달리는 스포츠카로서의 면모도 갖췄다라는 게 폭스바겐의 설명입니다. 과연 그런지요? 달려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일단 스포츠 모드로 가봅니다. 가속 페달은 좀 푹신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좀 바뀝니다. 좀 예민한 팽팽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킥다운 버튼도 있고요. 툭 RPM이 떨어지면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약간 RPM을 좀 올려보면 3000 가까이에서 좀 팽팽해지는 그런 힘을 만나게 됩니다. 킥다운, 그리고 스티어링 왼쪽에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요,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시프트 다운과 가속의 그런 강한 힘을
최적화시켜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 변속은 스티어링 휠에 딸려있는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변속 레버를 오른쪽으로 밀면 시프트 업과 시프트 다운을 변속 레버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변속 레버로 손을 옮기는 것보다는 핸들을 쥔 채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죠. 바람 소리가 살짝 들립니다. 속도계를 보니까 그럴 만한 속도네요. DS7 누구일까요? 자, 엔진 소리가 좀 살아나죠. 스포츠 모드에서 RPM을 좀 높게 쓰면 이런 정도의 엔진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8, 90 정도의 속도인데요. RPM 약 4000 전후로 올려봤습니다. 자, 맥퍼슨 스트럿의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245-45R18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륜 구동이죠. 맥퍼슨 스트럿과 멀티링크 타입의 서스펜션을 적용을 해서 좀 더 단단하게 차체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노면의 자잘한 충격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움직여도 될 듯 합니다. 노면의 충격이 와도 차체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평행을 유지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80 정도의 속도인데요. 주행 모드를 마냥 편하게 해놓으면 에코 모드로 간다고 하면 편안하게 움직입니다. 조향도 스스로 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굽어 나가는 길인데요. 조향도 스스로 잘 하고 있고요. 차체의 반응도 아주 편안해서 시속 80이나 100 정도 그 미만의 속도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조작하는데 그렇게 반응이 즉각적이지는 않습니다. 스포츠로 가보면요 아주 좀 더 예민해진 그런 상태라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죠. 가속 페달을 밀면, 가속 페달을 밟으면 시트가 등을 미는 느낌이 바로바로 옵니다. 하지만 스포츠카를 표방하는 차들에 비한다면 그 예민한 정도가 아주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아주 예민한 정도는 아니고요. 일반 세단에 비해서 편안한 프리미엄 세단에 비해서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더 강한 반응을, 좀 더 빠른 반응을 보인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시속 100인데 RPM은 약 1500에 못 미쳤습니다. 1400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RPM이 고정됩니다. 대단하죠? 자, 그러면 7단이고요 6단 5 4 3단까지 떨어지네요. 3단 4500까지 RPM이 올라가면서 시속 100km를 마크를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잔잔하게 움직일 것인가, 힘있게 움직일 것인가, 같은 속도지만 말이죠. 같은 속도에서 좀 더 힘있게 움직일 것인가, 잔잔하게 움직일 것인가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선택의 폭을 갖췄다라는 얘기죠. 3, 4, 5, 6, 7단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확실히 좀 단단한 편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물론이고 에코 모드에서도 서스펜션은 그렇게 소프트하지 않습니다. 딱 단단하게 차체를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옮기고 가속 페달을 밟으니까 바로 그 팽팽한 긴장감을 만나게 되는데요. 킥다운 했습니다. 반응 괜찮은데요. 빠른 속도도 속도지만 빠르게 가속하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가속의 반응이 부드럽고 여유 있습니다. 빠르게 가속을 하면서도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여유 있게 가속을 이어갑니다. 가속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요. 바람 소리가 제법 커지죠. 속도가 제법 빨라지는데 차체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당히 안정된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 놀랍습니다. 놀라운 수준인데요. 전륜구동 차임에도 불구하고 고속주행에서 차체의 거동이 의외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일단 차체 길이가 길고요. 거기에 비례해서 휠 베이스도 상당히 넓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휠 베이스가 2840mm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그런 그 휠 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차체의 어떤 그 비례로 봐도 휠 베이스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다시 한번 좀 달려보죠. 길이 열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그렇게 크다 싶지는 않고요. 거의 극한적인 속도까지 올라서는데 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이렇게 흔들리고 굴곡이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체는 무척 안정된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동. 고속에서 강하다 싶게 이제 제동을 해봤는데요. 그 안정된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고 속도를 잘 제어하고 있습니다. 속도 시속 90에 맞췄고요. 레인 어시스트 기능은 훌륭하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잘 돌아 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그 레인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완전히 의지하기보다는 특히 이제 장거리를 움직일 때 말이죠. 물론 트래픽 잼 어시스트는 실내 교통량이 많은 데서도 유용하죠. 차에 도움을 받아서 내가 운전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혹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조수가 있어서 나와 함께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스티어링 휠을 잡고 운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아무리 그 레인 어시스트 반자율 운전 시스템의 성능 좋다고 해도요, 잘 한다고 해도 반자율 운전입니다. 아직은 자율 운전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고요. 자율 운전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법적인 책임을 자동차가 질 수 있느냐, 결국 자동차 메이커가 지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아직은 운전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절대로 반자율 운전에 완전히 기대해서 운전하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속 코너 구간인데요.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약간 원이 큰, 반경이 큰 코너를 좀 빠르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상당히 잘 돌아 나가는데 여기 앞바퀴 굴림이 맞아 싶을 정도로 뒤가 잘 따라옵니다. 앞도 잘 돌아 나가고요. 폭스바겐 아테온 상당히 매력적인 차입니다. 디자인에서부터 좀 세끈하죠. 쿠페 스타일로 쫙 빠진 몸매가 잘생긴 미모, 한미모 하는 그런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보기에 참 예쁜 모습이고요. 또한 실내 공간이 쿠페 스타일이어서 실내 공간이 좀 좁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겠습니다. 들어와서 앉아보면 제법 넓은 실내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뒷좌석 상당히 넓습니다. 다만 키가 큰 사람에게는 머리 위 압박감이 뒷좌석에서 좀 들 수 있는데요. 키 큰 사람은 앞에 앉으면 되죠. 그래서 뒷좌석 공간도 아주 충분히 넓다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행 성능 아주 팡팡 터지는 큰 힘은 아닙니다. 넘치는 힘은 아니지만요. 190마력, 마력당 무게비 약 8.8kg 정도의 어떤 그 힘의 효율을 갖추고 있어서 스포츠 주행을 하는데 손색이 없는 그런 면모, 그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앞바퀴 굴림임에도 불구하고 고속 주행 안정감, 코너링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고속 주행 상태에서 상당히 차체가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고요. 코너에서도 좀 더 강한, 좀 더 고속으로 몰아붙여도 어떤 그 균형을 잃지 않고 거뜬하게 그런 코너를 돌아 나가는 그런 면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코너 들어가 봅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자, 줄이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이제 코너에 들어갑니다. 속도를 좀 더 내봐도 좋겠는데요. 안정감 있게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차가 좀 기우는 맛은 있고요. 차가 어느 정도 기울면서 빠르게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요.
앞바퀴 굴림이지만 오버스티어의 느낌은 없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코너를 잘 돌아 나갔는데 다만 타이어가 좀 힘들어하는 느낌은 좀 있네요. 중간에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닌데 비명을 좀 질렀습니다. 아무래도 코너의 반경이 좁다 보니까 회전 저항은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없겠죠. 타이어는 엄살을 좀 부렸지만 아주 다이나믹한 재미있는 코너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차체 군데군데서 드러나는 예각이 좀 불안스럽습니다. 이를테면 프레임레스 도어에 드러나는 예각, 그리고 대시보드에도 보면 송풍구와 대시보드 상단 사이에 약간 단차를 이루면서 예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차라리 그 송풍구를 단차 없이 맞물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그 날카롭게 드러나는 면들이 사실 탑승객에는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을 열다가 주변에 보행자나 오토바이나 이런 데 부딪힐 경우에 상당히 큰 데미지를, 큰 상해를 가할 수가 있고요. 물론 안전띠를 메고 있으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차 안에서 늘 그 안전띠를 항상 메고 있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안전띠를 벗고 있는 상황도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부딪힌다면 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감안하는, 적어도 대시보드에는 그런 보수적인 디자인이 필요한 겁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에는 첫 바를 떼기가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본격적인 탄력을 받기 전에 약간 멈칫거리는 현상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경쾌하게 초반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단 탄력을 받고 난 이후에는 아주 경쾌하고 빠른 가속감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차는 잘못이 없습니다. 메이커의 어떤 그 상품 전략의 문제인데요. 2018년 12월에 출시한 모델을 2019년 2월에 이어 모델을 출시를 하면 어떡합니까?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그럼 그 처음에 새 차를 산 사람들은 불과 2달 만에 구형 모델을 타게 되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이어 모델을 출시하면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 옵션을 더한 것이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먼저 차를 산 소비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무척 찜찜한 일이죠. 내가 새 차 나오자마자 샀는데 2달 있다가 바로 또 이어 모델이 새로 나와? 이거는 좀 뭔가 속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또한 상도이상도 그렇고요. 메이커의 상품 전략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에 좀 더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실망입니다. 좀 더 예전 그대로 구태의연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새롭게 변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사고치던 말썽꾸러기 아이가 좀 더 마음을 다잡고 심기일전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데요. 아직은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하나, 둘, 셋. 처음에 출발할 때 약간 힘을 모으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듯 해 보입니다. 땡. 제로백이 그렇게 넘어갔고요. 상당히 거침없는 가속을 극한적인 속도까지 이어가는 걸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0마력의 힘, 그렇게 200마력도 채 안 되는 190마력의 힘이라고 우습게 볼 건 아니고요. 상당히 힘있게 저속에서 고속까지 이 차체를 끌고 달립니다. 힘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받을 일은 없어 보이네요. 네, 연비 측정 시간입니다. 이제 복귀하면서 약 55km 달리면서 연비 측정 하겠습니다. 자, 에코 모드로 세팅을 했고요. 욕심내지 말고 차분하게 운전하면서 가겠습니다. 오토 스탑 기능이 있어서 차가 정지하면 정확하게 엔진 스톱이 일어납니다. 불필요한 연료 소비를 막고 있습니다. 자, 리터퍼 100km로 표시를 하고 있군요. 연비 표기가 킬로미터 퍼 리터에 익숙한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한 번 더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연비 표기 방식입니다.
자,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5.0km/L입니다. 일단 자이로에 올렸고요. 크루즈 컨트롤을 70, 80, 90에 일단 올려놓습니다. 자이로를 따라서 행주대로까지 가고요. 행주대교를 넘어서 올림픽대로로 바꿔 탑니다. 이수교차로에서 빠져나가서 교대역까지 가는 오토다이어리 루트를 따라서 복귀를 합니다. 이 차는 요소수를 사용하는 배기가스 후처리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LNT 방식으로도 충분히 배기가스 후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입장이 바뀐 겁니다. 요소수를 사용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배기가스를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는 셈이지요. 에드블루를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에드블루 주행 가는 거리가 5,000km 오고요. 최소 3.5L, 최대 6.5L 이렇게 추가 주입할 수 있는 가이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편안하게 잘 달려왔고요. 연비 3.8 기록하고 있네요. 3.8L/100km, 약 26, 7 정도의 연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행거리 28km를 평균 속도 72km로 달려왔으니까요. 아주 최적의 경제속도로 달려온 결과로 보입니다. 이제 행주대교를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바꿔 타서 이수교차로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네, 올림픽대로로 갈아탔고요. 올림픽대로로 건너와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해제해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루즈 컨트롤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운전자는 뭐라도 하고 있어야죠. 아주 조심스럽게 페달에 발을 얹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쭉 움직이다가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이렇게 타행주행 표시가 됩니다. 엑셀 오프를 하면 연료 소비량이 딱 연료 공급이 끊기고 탄력으로 주행을 이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갑자기 서행 구간, 교통량이 많은 이런 서행 구간에서는 역시 트래픽 잼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면 트래픽 잼 어시스트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죠.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차간 거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상당히 정밀하게 차간 거리를 제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교차로 빠져나가는 순간 연비 3.8L/100km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산하면 리터당 26km 이상의 고연비를 보이는 거죠. 대단한 수준의 연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대역에 멈춰 섭니다. 신호 대기에 걸렸고요. 딱 멈춰 서서 교대역 사거리에 신호 대기로 딱 멈췄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고요. 연비 4.2 기록했습니다. 리터당 23.8km 정도의 연비인데요. 공인복합 연비 15.0보다 뭐 10km 가까이, 거의 9km 넘게 더 좋은 연비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리터당 1km만 더 가도 대단한 연비 개선 효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무려 10km 가까이 더 갑니다. 아주 탁월한 수준의 연비라고 아니할 수 없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디젤 엔진의 연비 효율에 대해서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폭스바겐 아테온 실주행 연비 리터당 4.2L/100km, 리터당 23.8km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폭스바겐 아테온 시승을 했습니다. 디자인이 아주 멋있죠. 쿠페 디자인을 가져서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190마력 2.0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190마력의 어떤 적절한 성능을 통해서 타는 즐거움 또한 누릴 수 있는 중형 세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도 쿠페지만 포도 세단, 일반 세단에 못지않은 여유 있는 실내 공간을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누리게 되는 어떤 그 여유 있는 공간감,
공간 자체가 주는 어떤 그 고급스러운 느낌을 이 차에서 또한 만날 수 있겠습니다. 가격 또한 매력적이죠. 6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윗그레이드가 5,700만 원 선이고요. 6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 차, 이런 그 고급 중형 세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소비자들에게 참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